엄숙해야 할 장례식장. 스님의 나지막한 독경 소리와 짙은 향냄새가 공간을 채우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쩌렁쩌렁한 파여름이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와장창. 영정사진은 위태롭게 기울어졌고 향로는 산산조각 났으며 과일들은 사방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꽂혔습니다. 방금 제사상을 뒤엎은 사람. 그는 바로 이 집안의 사위, 강지훈이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미쳤나 봐.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런 짓을. 웅성거리는 사람들 속에서도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영정사진을 노려보더니 핏발선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죽이고 있는 건 바로 이 집안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경악하며 지훈의 팔을 붙잡았고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토록 선량했던 한 사위는 왜 자신의 손으로 장모님의 장례식을 망쳐야만 했을까요? 오늘 인생다방에서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저미게 할 나은 정과 기른 정에 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무심코 적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은 동네에서 30년을 살아온 김순자 씨는 누구에게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벌이 높은 것도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평생을 지켜온 두 가지 보물이 있었죠. 하나는 이웃과의 돈독한 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두 자식 민준과 미나를 향한 치우침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장남인 민준은 어릴 때부터 집안을 이끌어갈 제목으로 기대를 받았습니다. 도내 건설 회사에서 일하며 월급도 꽤 괜찮았고 겉모습은 번듯했지만 다소 과묵한 성격이었죠. 그는 같은 동네 출신이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서연과 결혼했습니다. 서연은 빼어난 미모의 말솜씨까지 좋아 따르는 남자가 적지 않았지만 결국 미래가 더 확실해 보이는 민준을 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서연이가 시집갈 곳을 참 잘 골랐다고 수군거렸죠. 막내딸 미나는 오빠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서 교사로 일했죠. 성격은 솔직하고 때로는 불같았지만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나는 공중보건의로 고향에 내려와 일하던 젊은 의사 지훈과 결혼했습니다. 선량하고 말수가 적은 지훈은 아부를 떨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순자 씨는 오히려 그런 진중하고 묵묵한 모습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미나가 결혼하던 날 순자 씨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사위의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자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하지만 딱 한 가지만은 바라네. 서로 아끼고 위하며 살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어미를, 이 집을 등지지 말아주게.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미나 씨 진심으로 사랑하고 어머니도 제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순자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사위만큼은 정말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준과 서연이 결혼한 후 순자 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습니다. 널찍한 종갓집은 방도 3개나 되고 마당까지 있었죠. 순자 씨는 며느리 짐도 덜어주고 나중에 손주가 태어나면 돌봐줄 생각으로 기꺼이 아들과 함께 살기를 자처했습니다. 미나와 지훈은 차로 10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에 작은 집을 얻어 따로 살았지만 주말마다 꼭 한 번은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러 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면 식탁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다정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식구 다 같이 밥 먹는 날이 1년에 며칠이나 되겠냐. 맛있게들 먹어라. 어미 속상하게 하지 말고. 미나가 장난스레 받아쳤습니다. 엄마는 꼭 드라마,
주인공 같다니까요. 민주는 그저 묵묵히 미소만 지었고 서연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감동하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 말은 그냥 흘려듣기엔 어딘가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어느 달 중순의 저녁이었습니다. 지훈과 미나가 저녁을 먹으러 온 날, 순자 씨는 부부를 조용히 뒤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뭉치 하나를 건넸습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예전에 내가 아껴서 사놓은 시장 근처 작은 집 말이다. 그거 너희들 주려고 한다. 큰 건 아니지만 막내딸 시집 보내면서 아무것도 못 해준 게 마음에 걸려서 이미 증여 서류도 다 만들어놨다. 미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사는 집도 괜찮은데. 순자 씨는 웃으며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미나야, 엄마는 민준이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똑같이 사랑한단다. 뭐든 공평하게 나눠줘야지. 딸이라고 서운하게 할 수는 없어. 옆에 서 있던 지훈은 말없이 장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따라 그의 눈빛은 유난히 깊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그 이야기는 서연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서연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민준 씨, 만약에 나중에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미나한테만 주면 어떨 것 같아요? 민준은 대답 없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 아니에요. 시장 근처 그 집, 어머니가 평생 아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째로 미나한테 줬어요. 우리가 사는 이 집은 아직 우리 명의도 아닌데.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은 어머니 집이고 우리랑 같이 사시니까 아직 명예 이전을 안 하신 거겠지. 누구한테 준다고 하신 적도 없잖아.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참 순진하네. 어머니가 누굴 더 예뻐하는지 안 보여요? 뭐든지 담이나 차지잖아요. 명절 선물도 그쪽이 더 많고 병원 가실 때도 꼭 지훈 씨더러 모셔다 달라고 하고 유언장도 이미 다 써놨을걸요. 내가 장담해요.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서연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최근 몇 달간 어머니는 미나 내외와 유독 더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의사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딸이라서 그런 걸까? 자신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지훈을 불러 병원에 가는 어머니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외감이라는 감정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가시처럼 밝혔습니다. 서연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더욱 날카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만약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은 누구 차지가 될까요? 명예 이전도 유언장도 없으면 당신은 빈손으로 쫓겨날 수도 있어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말없이 식탁을 떠났습니다. 순자 씨는 그 집에서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지냈습니다. 자신이 사랑과 계산이라는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녀는 며느리가 조금 성미가 급할 뿐 심성이 나쁜 아이는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과묵한 것은 말이 없기 때문이지 의심을 품고 있기 때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세 식구가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이 집을 작은 천국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 안에 칼날을 숨긴 채 때를 기다리는 이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일반적인 혈액 검사니까요. 금방 끝납니다. 지훈은 주사기 앞에서 망설이는 순자 씨를 부드럽게 안심시켰습니다. 초여름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지훈은 장모님을 모시고 자신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개인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순자 씨는 자주 어지럽고 두통을 호소하며 심장 박동도 불규칙했습니다. 지훈은 미리 검사해서 마음을 놓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죠. 검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혈액형 데이터를 입력하고 비교하던 중 지훈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순자 씨의 친아들로 기록된 민준의 과거 의료 기록에 적힌 혈액형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지훈은 기록을 다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순자 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진료실로 돌아와 몇 년 전 민준이 종합검진을 받았던 종합병원 시스템에 조용히 접속했습니다.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순자 씨의 혈액형은 AB형인 반면 민준의 혈액형은 O형이었습니다. 친모자 관계라면 거의 불가능한 조합이었죠.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하고 위험한 비밀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법의학 분야에서 일하는 친한 친구에게 연락해 과거 진료 기록 조회 형식으로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틀 뒤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머뭇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결과가 확실해. 김순자 씨와 이민준 씨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지훈은 진료실에 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밖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어 유리창이 덜컹거렸지만 그 소리조차 그의 충격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 미나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장모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할까? 하지만 지훈은 마음 깊은 곳에서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사실이 아니라 순자 씨가 평생을 숨겨온 비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아내가 아이를 재우고 나오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방문을 닫고 나오자 그는 아주 낯선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미나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요? 지훈은 망설였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이 오빠를 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이야기를 한다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미나가 멈칫했습니다. 민준 오빠에 관한 일이에요? 대체 뭔데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믿어줘. 미나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때로는 사람이 비밀을 숨기는 건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일 때도 있거든. 그 후 며칠 동안 지훈은 조용히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도립병원의 정보와 주민 기록을 조합한 결과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주는 2살이 갓 넘었을 때 청운사라는 절, 문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신분증도 이름도 없었죠. 그를 입양하겠다고 나선 첫 번째 사람이 바로 혼자 살던 은퇴 교사 김순자 씨였습니다. 당시 순자 씨는 아이의 이름을 이민준으로 올렸지만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정식 입양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임시 거주 신고만 하고 조용히 아이를 키웠던 것입니다. 민준이 자란 후에는 늘 친아들이라고 소개했고 민준 또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기에 동네 사람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서류 사본을 든 채 손을 떨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평생 이 비밀을 숨기고 사셨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순자 씨가 언젠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널 낳지는 않았지만 내게 가족을 빚졌단다. 지훈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그는 순자 씨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믿었고 민준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훈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 비밀이 알아서는 안 될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 야간 당직으로 바쁠 때 미나는 아이를 잠시 어머니 댁에 맡겼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아이의 학습 자료를 찾으려 서재를 뒤지다가 우연히 지훈이 인쇄해놓고 미처 파쇄하지 못한 검사 결과지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친자 관계 불일치. 이민주는 친아들이 아니다. 그날 밤 부부만 남은 방에서 서연은 조용히 그 종이를 민준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읽어봐요. 민준은 종이를 집어들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몇 초 후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지훈 씨 서재에서요. 방금 인쇄한 것 같던데. 이게 사실이라면 당신 어머니는 당신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민주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 나를 다르게 대한 적도 없다고. 서연은 팔짱을 끼고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연기를 너무 잘한 거잖아요. 평생 당신을 속이면서 뒤로는 미나만 편애한 거예요. 안 보여요? 집도 주고 돈도 주고 모든 걸 그쪽에만 우선으로 해주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날 사랑하셨어. 민주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랑, 정말 사랑했다면 이 진명이는 진작에 당신 앞으로 되어 있었겠죠. 당신을 옆에 둔 게 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냥 이 집을 관리하고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다 결국엔 모든 걸 여동생한테 넘겨주겠죠.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기점으로 민준의 마음속 감정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순자 씨를 어머니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 재산, 명예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한 남자의 눈으로 그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친어머니였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남편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난 이 모든 게 한편의 연극이었다는 이유로 모든 걸 잃고 싶지 않아요. 그 여자가 당신을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여자를 어머니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민준이 순자 씨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비밀을 알게 된 후 집안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소름 끼치도록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눈빛에 숨겨진 불편함이나 등 뒤에서 하는 수군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서연은 질투를 넘어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민준이 방에 앉아 DNA 검사 결과지를 3번째 읽으며 그것이 꿈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을 때 서연이 들어와 작은 약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약국에 들렀다가 사왔어요. 어르신들 심장에 좋은 영양제래요. 민준이 아무 말도 없자 그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말 믿어요? 민준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한 거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봐. 서연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이 서서히 약해지기만 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당신은 장남이잖아요. 이 집을 물려받는 걸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첫 번째 동조였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서연은 직접 시어머니의 약을 챙겼습니다. 약병에는 혈액순환 개선, 심장 영양제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서연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름으로 구매한 서서히 신부전을 유발하는 약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약 드시면 잠도 잘 오고 어지러운 것도 나아지실 거예요. 그녀는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을 건네받을 때마다 순자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얘야, 내가 늙어서 너희 부부한테 폐만 끼치는구나. 서연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가 저희를 몇십 년이나 키워주셨는데 저희가 어머니 몇 년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 말을 들은 민주는 방구석에 서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만큼은 아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순자 씨는 눈에 띄게 기력이 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두통이었지만 이내 어지럼증과 가슴 통증으로 이어졌고 어느 날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늙고 쇠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미나와의 통화에서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요즘 부쩍 늙었나 보다.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어제는 마당에 나갔다가 내가 왜 나갔는지 깜빡했다니까. 미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루 휴가 내서 병원에 모시고 갈까요? 하지만 순자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영양제도 챙겨 먹고 있으니 네 새언니가 챙겨준 약 먹으니 한결 낫더라. 그 말에 미나는 안심했지만 아내에게서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약? 누가 처방한 건데? 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형님이 사다 주셨대요. 지훈은 침묵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직감이 불길한 예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민준과 서연 부부는 동네에서 효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웃들은 서연이 시어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정말 대단해. 요즘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또 어떤 이들은 민준이 물을 길어 빨래를 넣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요즘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더라. 참 보기 좋네. 그 칭찬은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주었습니다. 칭찬을 들을수록 민준은 더욱 침묵했고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나를 친아들로 생각한 적 없어라는 말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양심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묘한 위선이라도 언젠가는 허점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 씨는 방에 홀로 앉아 약 봉투를 더듬어 찾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을 때 그녀의 눈이 멈칫했습니다. 새로 받은 약 중 하나가 이전의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상표도 약 이름도 설명서도 없었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인쇄된 영어 글씨가 그녀의 의심을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돋보기를 찾아 약을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왜 이런 약이 서연이가 준 건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불안감을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떨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방으로 가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고 두 걸음도 채 떼지 못했을 때 순자 씨는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엌을 닦던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민준이 뒤따라와 그녀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의 초점은 흐릿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약 봉투. 아무 말 마세요. 어머니, 구급차 부를게요. 민준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희미한 시선은 서연이 방금 무심코 방구석으로 차버린 약 봉투에 멎어 있었습니다. 의심과 고통으로 가득 찬 마지막 눈빛. 그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전화기 버튼을 눌렀지만 그녀의 손이 떨린 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며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준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넜음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주버님. 서연은 깜짝 놀라 하마터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훈은 민준의 품에 안겨 의식을 잃은 순자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바닥에 떨어진 약 봉투를 힐끗 쳐다본 뒤 몸을 숙여 맥을 짚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을 만큼 단호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아는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오해하지 말게.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분명해졌고 이번만큼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병원의 응급실, 새하얀 조명이 순자 씨의 창백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침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위로서의 걱정을 넘어 가족이라는 이름을 쓴 자들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의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조용히 한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차분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드신 약병에서 고용량의 디곡신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약은 잘못 사용하면 신부전이나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죠. 제가 이미 확인했으니 부인할 생각 마십시오. 서연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누명을 씌우는 건가요? 전 그냥 시키는 대로 심장 영양제를 사다 드렸을 뿐이에요. 지훈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어느 약국에서 샀습니까? 이름과 주소, 구매 날짜를 대보시죠. 포장지는 어디 있고 영수증은 어디 있습니까? 서연은 숨이 막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그녀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홀로 남은 그는 노트북을 열어 약물 데이터를 검색하고 순자 씨의 병력을 다시 읽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지도 아내에게 알리지도 곧바로 그들을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시끄러워지고 민준과 서연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변명할 시간을 주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적나라한 진실이 필요했고 현장에서 그들을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지우는 수화기를 들어 인턴 시절 함께 일했던 심장내과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믿지? 내가 사람과 상황을 정확히 말해줄 테니 환자 한 명을 몇 시간 동안만 통제된 임상적 사망 상태로 만들어줘. 모든 법적 책임은 내가 질게.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지훈아? 한 어머니를 지키고 돈 때문에 그분을 죽이려. 한두 사람의 가면을 벗기려는 거야. 몇 시간의 논의 끝에 계획은 확정되었습니다. 전문 장비와 심박 및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을 통해 순자 씨는 임상적 사망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약 20초간 멈춘 뒤 다시 소생시키되 안전한 마취제로 깊은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죠. 아내 미나를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됐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정보를 누설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바로 다음 날 아침, 병원은 순자 씨가 갑작스러운 심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식은 마른 들풀에 불이 붙듯 빠르게 퍼져나갔고 온 동네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장례는 민준과 서연이 전했다는 고인의 유지에 따라 집에서 급하게 치러졌습니다. 미나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젯밤만 해도 어머니 괜찮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냐고요? 지훈은 잠긴 목소리로 짧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순자 씨의 장례식은 꼬박 하루 반나절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훈은 거리를 유지하며 모든 것을 관찰하고 녹음했습니다. 가짜 향로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제사상 위 화병 안에는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상했던 일은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조문객들이 뜸해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순자 씨의 침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열쇠 찾았어? 네. 베개 밑에 그대로 숨겨두셨더라고요. 조용히 해요. 미나는 마당에 있으니까. 금고가 열리는 소리,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 그리고 서연의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 원장 여기 있네. 찾았다. 세상에, 내 말이 맞죠? 미나랑 당신 반반으로 나눠놨네요. 근데 저쪽 논밭은 아마 미나한테 넘기려고 했을걸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도 남겨두셨네. 또 뻔한 도덕적인 이야기겠지.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가 진짜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순자 씨의 손편지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잘 가세요. 어머니, 편히 쉬시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영안실에는 촛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친어머니 이상이었던 장모님의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 제사상은 이제 살인자들이 효도를 가장하는 증거의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녹음 및 영상 장비 전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 금고 여는 소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욕하는 소리, 모든 것이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상복은 입되 눈물 때문에 진실을 놓치지 마.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이 장례식은 하나의 시험이야. 무슨 시험이요? 미나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사람의 가면이 얼마나 여러 겹일 수 있는지 시험하는 거지. 엄숙한 장례식장. 스님의 나지막한 독경 소리와 짙은 향냄새가 공간을 채우던 바로 그때 천둥 같은 굉음이 고요한 장례식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순자 씨의 영정 사진이 놓인 제사상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지훈이 방금 제사상을 뒤엎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향로는 산산조각, 나제가 온 사방에 흩날렸고 술잔은 바닥으로 쏟아졌으며 과일과 꽃들이 어지럽게 굴러다녔습니다. 이미 싸늘했던 공기는 숨막힐 듯이 멈춰버렸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미나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지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이렇게 무례한 짓을 할 수 있어요? 민준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강지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누구 장례식인 줄 알고 이래. 서연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충격받은 척했지만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지훈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미리 준비해둔 미니 스피커에 꽂았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삑하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일이 훨씬 간단해졌어. 유언장만 처리하면 돼. 논밭은 다시 나누고 집은 우리 명의로 옮기고 아무도 모르게만 하면 그 여자 죽음이 헛된 건 아니지. 온 집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어서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어제 금고 열어봤는데 자물쇠가 낡아서 금방 열리더라. 오늘 밤에 미나 돌아가면 몰래 들어가서 서류마저 챙기자. 장례식만 끝나면 다 끝이야. 서연의 차가운 비웃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늙은이가 맨날 도덕적인 척은 죽어서까지 쓸데없는 편지나 남겨놓고 이제야말로 진짜 편히 잠드시겠네. 조문객들 사이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저거 서연이 목소리 맞잖아. 다른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민준이가 제 어미를 해치려고 했다고? 미나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보며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세차게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준 오빠가 그럴 리가. 지훈이 아내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해.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어. 미나가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습니다. 설마 어머니 진짜 돌아가신 거 아니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안전한 곳에 계셔. 하지만 하마터면, 정말 하마터면 미나는 안 돼. 라고 외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뒤에 있던 친척 아주머니가 달려와 미나를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이냐?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는 사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장난 그만둬. 그 녹음 파일은 가짜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우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민준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어젯밤 당신과 당신 아내가 어머니 방에서 금고를 열었을 때 녹음된 당신 목소리요. 오늘 아침 당신이 절했던 바로 그 향로가 당신이 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기록했지. 더 틀어줄까? 민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은 남편 뒤에 숨어 손톱이 부러져라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막내 이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순자 언니는 평생을 착하게 살면서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아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민준을 편들었던 한 친척 아저씨도 분노에 차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몇 년 동안 저것들이 어머니를 잘 모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결국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니. 서연이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요. 애초에 확실하게 안 하신 그분 잘못이에요. 늘 착한 척, 도덕적인 척 하면서 재산 나눌 때도 편애만 했잖아요. 우린 그냥 공평하게 우리 몫을 찾으려던 것뿐이라고요. 지훈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공평, 자신을 키워준 사람을 독살하고 그 영정 앞에서 눈물 연기를 하는 게 공평이라는 건가. 온 집안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당에 나뭇가지를 스치는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방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천천히 하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장례식을 망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평생을 희생하신 제 어머니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을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배신감 속에서 눈 감으시게 할 수 없었고 이 거짓된 상복 아래 진실이 묻히게 둘 수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미나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왜 저한테는 미리 말 안 해줬어요? 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상처받을 걸 알았어. 하지만 네 눈으로 이 모든 걸 직접 확인해야만 했어. 내가 말로만 전했다면 넌 믿지 않았을 테니까. 그리고 그는 허공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야. 그 말은 마치 두 번째 벼락처럼 장례식장을 내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돌아가셨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비스듬히 놓인 영정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그 대답은 이야기의 다음 장에서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남긴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지훈은 갑자기 제사상으로 돌아가 낡은 노란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한 번 쓱 둘러본 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장모님, 김순자 여사께서 제가 임상적 사망 계획을 실행하기 전날 밤에 남기신 친필 유서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기 전 어쩌면 이민준 씨가 가장 먼저 읽었어야 할 마지막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미나가 눈물도 채 닦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엄마가 미리 써두신 거라고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자 한자 떨리는 손글씨로 쓰셨지만 가장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목이 메어왔지만 애써 크고 분명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 편지가 열린다는 것은 엄마가 더 이상 말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겠지. 잠시나마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엄마는 너희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고 싶구나. 민준아, 너는 엄마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란다. 네가 2살 남짓이었을 때 청운사 절문 앞에 버려져 있는 너를 내가 데려왔어. 낡은 강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 부디 착한 분이 이 아이를 거두어 주세요. 참 순한 아이입니다. 그때 엄마는 참 많이 울었단다. 너를 집에 데려와 입양 신고를 하지 않고 미나와 차별하지 않은 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야. 하지만 엄마 마음속에서는 단 하루도 너를 남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단다. 엄마는 너를 핏줄보다 더 사랑했어. 뒤편에 앉아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기억나니? 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시험을 망쳐왔을 때 말이다. 엄마는 미나는 벽 보고 서 있으라 벌을 줬지만 너는 동네 어귀로 데리고 나가 붕어빵을 사주었지. 네가 동생보다 속이 더 여린 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네가 팔이 부러졌을 땐 심리기를 걸어가 돈을 빌려 너를 병원에 데려갔고 네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도 단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고 모아두었던 쌈짓돈을 전부 털어 네가 재수할 수 있게 해주었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친어머니도 아닌 사람이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나 희생할 수 있었을까 하고 말이다. 미나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가 떡을 빚던 모습, 찬밥을 오빠에게 챙겨주던 모습, 맛있는 반찬은 늘 오빠에게 먼저 양보하라던 모습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이 민준을 힐끗 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이 사실 몰랐어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주먹은 여전히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든 사람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엄마가 이 비밀을 숨긴 것에 대해 네가 원망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엄마는 네가 핏줄이 인연을 정의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할 만큼 성장했다고 믿는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평생을 바치는 일이란다. 엄마가 남겨둔 재산은 이미 나누어 두었다. 민준이에게는 장남이니만큼 가장 가치 있는 논밭을 주었고 미나에게는 최근에 사서 너희 부부 명의로 해둔 작은 집을 주었다. 하지만 만약 너희 중 누구라도 엄마에게 상처를 준다면 엄마는 그 모든 것을 가장 자격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단다. 지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편지는 이미 제 역할을 다해 사람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 핏줄은 하늘이 주는 것이지만 사랑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지. 순자개는 평생 자식을 키우면서 한 번도 공치사를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한 친척 아저씨가 손을 모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민준이가 착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양아들이란 걸 알고 나니 순자가 더 불쌍하게 느껴지는구나. 미나가 고개를 들어 오빠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원망 가득한 떨리는 목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이 편지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엄마가 오빠만 편애했다고 원망하며 살았을 거야. 그리고 지훈 씨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배신감 속에서 눈을 감으셨을 거라고. 민주는 동생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끝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께 말했나?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고. 지훈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셔. 당신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기 전부터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으니까. 민준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연이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나 무서워요. 민준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했습니다. 지훈은 편지를 접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편지는 진실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민준 씨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오. 고개를 숙여 잘못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수갑을 찰 때까지 죄를 부인할 것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자 마당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하얀 순찰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고 2명의 경찰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 경찰관이 먼저 안으로 들어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에 대한 독극물 살인 미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가족분들께서는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가 눈물을 닦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네, 제가 김순자 씨의 친딸이고 신고자입니다.
지훈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조사관 앞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민준과 서연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 고용량의 디곡신 성분이 검출된 독성 검사 결과, 약병 사진, 그리고 김순자 여사의 친필 편지 4번입니다. 경찰관은 신속하게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방구석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민준 씨, 그리고 최서연 씨. 두 분은 조사를 위해 잠시 방으로 들어가 주셔야겠습니다.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저 서류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강지훈 씨가 전부 꾸며낸 거라고요. 다른 경찰관이 제지했습니다.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지금 하시는 모든 말은 기록되어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훈은 침묵한 채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모두 드러났으니까요. 민준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경찰을 따라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스스로 판 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눈을 굴리며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침실 문이 열리고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침대 및 화장대 서랍, 옷장 뒤, 모든 곳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불과 5분 뒤 한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는 상표가 뜯겨나가고 옆면에 찢어진 종이 조각만 붙어있는 작은 플라스틱 약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병 안에는 아직 약 3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억지로 긁어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전 저게 뭔지 몰라요. 누가 넣어뒀을 수도 있잖아요. 경찰관이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경찰서에서 명확해질 겁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어. 매일 아침 피곤해하시는 어머니를 봤을 때 나는 봤지만 용기가 없었어. 마당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이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친척 아저씨가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악독할 수가 있냐. 민준아, 내 어머니가 널 친자식처럼 키웠어. 널 위해 학비를 내주려고 나한테 돈까지 빌렸다고.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서연이 악을 썼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부추겼어요. 이 사람 잘못이 아니라고요. 지훈이 다가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순자 어머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똑 부러지지. 말솜씨가 좋아서 예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우리 미나가 기죽을까 걱정도 된단다. 어머니는 당신을 아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분의 선한 마음을 독약으로 갚았소. 경찰관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분, 저희와 함께 서로 가셔야겠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가 확인될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임신했다고요. 제발. 민주는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지훈의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고통 끝에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와 오빠가 함께 나를 돌봐주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딸이라고 생각했어. 오빠가 양아들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결국 그 모든 사랑을 스스로 내팽개친 건 오빠 자신이야. 민준이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 모든 건 이제 끝났어.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철컥 하는 차가운 금소금이 비극의 마지막을 알리는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흐느꼈고 민주는 묵묵히 연행되었습니다. 지훈은 쇠창살 대문 뒤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마음속 분노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 미나가 붉어진 눈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이제 엄마는 편안해지실 수 있을까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품속에서 얇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의 혈액에서 검출된 독성 물질에 대한 병원의 공식 확인서였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 교수입니다. 강 선생, 결과는 괜찮았나? 지훈은 상대방이 볼 수 없음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를 실행해야겠습니다. 가짜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집안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의 반신반의하는 수군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지훈에게서 미나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와. 어머니, 깨어나셨어. 그 말은 맑은 하늘에 날벼락 같았습니다. 미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지훈이 친구에게 빌린 개인 병원 뒤편의 작은 방. 순자 씨가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에 눈을 찌푸리자 흐릿했던 시야가 서서히 초점을 찾았습니다. 지훈이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이 북받쳐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가냘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게냐? 네, 어머니. 이겨내셨어요. 이제 사셔야 해요.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서라도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단에 차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걱정이 아닌 강철 같은 믿음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미나가 뛰어들어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머니의 앙상한 손에 얼굴을 묻고 비 오듯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순자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역시 눈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미나야, 엄마는 용서하기로 했다. 원망은 엄마를 2번 죽이는 일일 뿐이야. 그 말은 방 안에 있던 모든 이의 가슴을 꿰뚫는 바늘 같았습니다. 강철 같던 지훈마저도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순자 씨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불처럼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지훈의 집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한때 그녀를 비난하고 비웃고 등 뒤에서 수군거렸던 얼굴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이웃 할머니가 향을 피우며 더듬거렸습니다. 순자 씨, 우리가 잘못했소. 미안하오. 뜬 소문을 믿고 강서방을 오해했구려. 순자 씨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 원망도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해명도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의심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던 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한 조각의 인간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과 미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짜 장례식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나가 미처 풀지 못한 상장, 상장, 이 탁자 위에 걸쳐져 있었고 영정사진은 벽에 걸린 채 잔인한 비극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자 씨가 직접 그곳에 앉아 떨리지만 단호한 손길로 하나씩 물건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날 위한 게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지.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흐릿해진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는 믿음의 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장모님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홀로 2 아이를 키워낸 연약한 노부인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는지 그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가 조용히 집을 치우는 동안 그는 미나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아는 가장 강한 분이신 것 같아. 사람들이 독약을 먹이고 가짜 장례식까지 치렀는데도 결국 용서를 선택하셨으니. 미나는 지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가지가 두려워요.
어머니가 너무 관대해서 스스로를 상처 입히실까봐 그날 밤 순자 씨는 거실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녀 앞에는 지훈이 초대한 진실을 목격할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수첩을 펴 빛바랜 파란 잉크로 쓰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재산 분할 목록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줄을 가리켰습니다. 민준, 장남이므로 가장 가치가 높은 대지. 방 안의 모든 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악한 짓만 하지 않았다면 가장 귀한 것은 모두 그 아이의 몫이었을 게다. 양아들이건 친아들이건 내게는 똑같은 자식이니까. 하지만 그 아이는 결국 제 것이 될 것을 빼앗기 위해 어미를 해치는 길을 택했지.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한때 그녀를 의심하고 악담을 퍼부었던 모든 이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진실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래 결정을 그대로 지킬 생각이다. 다시 빼앗지는 않겠다. 다만 한 가지만은 지키련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곁에서 평안히 살 권리 말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지훈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어 힘을 보탰습니다. 핏줄은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진실하고 깊은 사위의 온기였습니다. 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희미한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아직 벽에 걸려있는 옛 가족 사진을 비추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흑투성이 얼굴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어린 민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는 순자 씨의 눈에는 더 이상 책망이 아닌 목숨처럼 아꼈던 자식에게 배신당한 어머니의 시린 고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미나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얘야, 집에 내가 자주 입던 하얀 한복이 아직 있니? 미나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있긴 한데 왜요? 엄마? 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빛이 아련했습니다. 내년 내 제삿날에 다시 입고 싶구나. 내가 살아있는 채로 참석하는 제삿날의 말이다. 가볍게 던진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말은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침묵을 남겼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온 마을을 뒤흔들었던 가짜 장례식으로부터 1년, 작은 언덕 끝에 있던 붉은 기와집은 이제 다구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매일 아침 순자 씨의 잔잔한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도심의 저택에 살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는 딸 미나와 사위 지훈과 함께 햇살과 바람이 가득하지만 평온함도 가득한 고향 시골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작은 부엌 큰 도마 소리로 분주합니다. 미나는 나무를 다듬고 지훈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순자 씨는 대나무 평상에 앉아 닭모이로 줄 바나나를 자르며 알콩달콩한 부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훈 씨, 오늘은 불 잘 피우네요. 저번처럼 연기만 내는 게 아니고. 미나가 놀렸습니다. 지훈이 희죽 웃었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제삿날인데 당연히 제대로 해야지. 순자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제사를 지내다니 정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일이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웃음소리는 마당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에서는 이웃 몇몇이 나무 식탁을 놓으며 특별한 산사람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감사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고 부르는 의식이었습니다. 민주는 현재 살인 미수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서연은 몇 번의 재판 끝에 교도소 안에서 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단 한 번도 순자 씨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교도소에서 받은 편지에서 민주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매일 밤 어머니가 옛날처럼 제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꿈을 꿉니다. 만약 제가 돌아갈 날이 온다면 그저 집문 앞에서 무릎 꿇고 어머니 뺨에
한 번만 더 입 맞출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훈은 그 편지를 순자 씨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읽고 용서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미 늙고 지친 심장에 더 이상의 아픔을 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은 생을 평안하게 살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지훈은 키워주신 은혜라는 이름의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입양아나 고아를 키우는 미혼모 혹은 핏줄이 섞이지 않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옛집을 판 돈과 의사로서 모은 약간의 자본, 그리고 몇몇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작은 재단이었지만 지훈에게는 아이 한 명이 제대로 먹고 배우고 어머니 한 분이 시름을 더는 것이야말로 인과응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외곽 지역 아이들에게 추석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에서 한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똑같이 입양아인데 어떤 아이는 귀하게 여겨지고 어떤 아이는 구박받는 걸까요? 지훈은 그녀 옆에 선 깡마른 아이를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핏줄도 섞이지 않은 자식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으려 했던 한 어머니를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니들이 세상에 아주 많다고 믿습니다. 다만 아직 아무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날 오후 산사람 제사 음상이 다 차려지고 모두가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상복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웃음과 평안을 비는 덕담만이 오갔습니다. 마을의 한 어르신이 술을 따라 순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순자 씨, 내가 살다 주인장이 살아있는 제사에는 처음 와보지만 참 잘한 일이오. 당신은 한 번 더 행복하게 살 자격이 충분하니까. 순자 씨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저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이해해 주셔서 오신 거니까요. 어머니가 되는 데에는 낳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걸 이해해 주셔서요. 미나가 어머니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랑 지훈 씨는 아마 가족을 다시는 믿지 못했을 거예요.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스피커와 연결된 작은 마이크를 잡고 모두의 앞에서 말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그리고 친척 여러분. 1년 전 우리는 가짜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진짜 감사와 부활을 위한 제삿날입니다. 제 장모님께서는 제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태어날 곳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사랑은 핏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마당 가득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이든 남자들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여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툇마루에 앉아 둥근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제사 음식이 깨끗하게 치워진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어머니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정말 안 계시게 되면 사람들이 엄마를 양아들에게 해코지당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줄 알았던 어머니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순자 씨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내가 잃은 것들 때문에 기억되고 싶지 않아. 내가 무엇을 주었는지로 기억되고 싶단다.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당신이 자식의 입장인지, 부모의 입장인지, 혹은 진정한 가족을 그저 간절히 바랐던 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셨다면 당신의 마음속에도 무언가 작은 파문이 일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안타까움, 깨달음, 혹은 방금 조용히 흘러내린 한 방울의 눈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위가 장모님의 제사상을 뒤엎은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극적인 반전이나 불효자의 가면을 벗기는 과정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나를 조건 없이 사랑으로 키워주었지만 우리가 무심코 잊고 지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과연 가족이라는 인연은 반드시 피로, DNA로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길러준 사람은 낳아준 사람에 비해
결코 부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위대할 수 있습니다. 핏줄이 섞이지 않았음에도 친자식처럼 사랑할 때 말입니다. 순자 씨는 민준을 낳지 않았지만 그를 사랑하고 키우고 기회를 주고 심지어 재산의 일부까지 주려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내 자식이니까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배은망덕한 행동, 단 한 알의 독약은 평생의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믿음의 죽음, 모성의 죽음, 한때 전부였던 가정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이야기에서 어머니를 죽이려 한 자가 바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핏줄이 섞이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사위, 지훈의 말을 기억합니다. 인연은 DNA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가는지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사함이란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한 인간이 인간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것을요. 어쩌면 당신도 저처럼 어머니에게 무심했고 아버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고 가족이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과 제가 조금만 더 속도를 늦추고 더 많이 감사하고 늦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왔는지 깨닫지 않도록 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잠시나마 생각에 잠기게 했다면 아래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인생다방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쁜 삶 속에서 때때로 잊고 사는 것들, 즉 가족, 감사, 그리고 용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뿌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요. 인생다방의 이야기꾼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진정으로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부디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늦기 전에 발걸음을 돌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